네, 오늘 미국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 발표가 하나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는 발표인데요. 자, 이 설명 지금부터 전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주말에 또 이 경선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있었던 미주리주, 미시간주, 그리고 아이다호주 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홀로 남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는 이제부터 좀 사퇴의 압박이 좀 더 커질 그런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공화당 각지에서 개최된 공화당 코커스를 모조리 싹 쓸어서 51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주리 주에서는 100%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아이다호 경선에서는 84.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무려 15개 주와 그리고 미국령이죠. 이 사모아에서 동시다발적인 경선을 치르는 소위 슈퍼 튜즈데이를 맞게 됩니다. 정말 아주 미국 정치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슈퍼 튜즈데이가 이제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슈퍼 튜즈데이를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4일 월요일에 연방대법원이 그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실 연방대법원이 주말에 어떤 선고를 공지하는 것은,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무슨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지를 주말에 내보내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슈퍼 튜즈데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국 이제 오늘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슈퍼 튜즈데이로 10여 개 주 이상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경선이 치루어져서 사실상 대선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공화당이 누구나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공화당 후보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결정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내일입니다. 자, 오늘 연방대법원의 공지는 이러한 그 슈퍼 튜즈데이 이전에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표현의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연방대법원은요,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걸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요. 미국 각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죠. 주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그런데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앞서 그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투표지에서 이름이 빠지면 뭐예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주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출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화당 측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주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콜로라도 주에서 그렇게 이름을 빼라라고 한 것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가운데는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을 하면서 이제 항소한 거죠. 그래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연방 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
다시 말해 공직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 것을 기각하면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이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미국 대선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기각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인 거를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예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정치적인 혼동과 함께 어떤 그 폭력 사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 사태로 악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은 좀 해소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까지는 무난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런 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법적인 결론과는 떠나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현재로서는 연방대법원 구성이 그런데 보수 우위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법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는데요. 만일 오늘 어떤 출마 자격 박탈이라는 어떤 초유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알림을 통해서 즉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뭐 좋은 차원에서든 안 좋은 차원에서든 그런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가주는요, 눈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이 주말에도 계속됐는데 서부와 동부를 잇는 고속도로 80번 고속도로 약 100마일 구간이 완전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인근 스키장 리조트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레이크타워 스키장 뭐 이런 데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뭐 거주하는 살고 있는 뭐 한국 분들은 뭐 많이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여기 놀러 스키 타러 이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2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겼고 국립기상청은 앞으로도 폭설이 계속되면 눈사태의 위험이 더 높아져서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된다라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타호, 이 레이크타호와 통하는 그런 서부와 북부의 고속도로가 진입과 진출입,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도로에 너무 많이 쌓인 눈 때문에 지금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며 언제쯤 다시 이 고속도로 통행이 재개될지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레이크타워 고속도로 순찰대는 산길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 타이어 체인이, 스노우 체인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스노우 체인이 없는 차들은 절대로 이 산 위쪽으로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위에 있는 차들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노우 체인이 없으면. 이 온라인으로 발표된 이번 그 경고문에는 이 거대한 대형 그 트럭이 체인을 감지 못해서 그 체인을 감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한 도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눈 속에 파묻혀서 멈춰서 있는 사진도 함께 게시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 X 궤적을 통해서 통제된 도로를 통과하려는 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금지하고 있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쪽에 눈사태, 이 폭설 피해가 심하면 스노우 체인이 없으면 절대 단 한 대의 차량도 우리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기상청 지국도 눈폭풍 경보를 발령하고요. 해발 약 한 3,000피트 이상의 지역에는 오늘부터 폭설 경보가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지대에서도 향후 앞으로 이제 한 60cm 정도의 한
2피트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것이다 라는 경보와 함께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안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전력회사는 긴급 전력 복구 작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2만 가구에서 정전 가구가 한 7천 가구 정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가구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바다 에너지사도 관할 지역의 정전 가구를 한 1,000세대 이하로 지금 줄인 상태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타워 부근 트러키의 주민 케빈 더퓨이라는 사람은요, 눈 치우는 제설기가 고장났다. 하지만 어차피 그걸 사용해도 치운 눈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눈 치우기를 아예 포기한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이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 또 오고 하니까 눈 치우기 제설기가 고장났는데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났어도 어차피 치워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치우면 치워도 또 오고 치워도 또 오고 이제는 눈을 치워서 저쪽으로 막 보내잖아요. 보낼 곳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냥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자, 이번 폭설은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다시 심한 폭설이 내리거나 또는 폭우로 변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예보관들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어서 만일 비가 온다면 심하게 폭우가 내린다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눈까지 한꺼번에 비 때문에 녹아서 물이 된다면 무슨 사태가 발생하냐? 네, 급격한 홍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보관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크타워 등 산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산간 지역 높은 곳에 이제는 살짝 날씨가 풀리면서 비가 심하게 내린다면 그곳에 있는 폭설을 같이 휩쓸고 내려올 것입니다. 비가. 그러면 이 경우에 저지대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홍수 사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지대 주민들에게까지 홍수 피해가 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북가주 전체적인 지역에서 긴장은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레이크타워로 올라가는 길 주변에 사시는 저지대 주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텍사스 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텍사스 서북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사망자가 2명째 확인이 됐고요. 수천 마리의 가축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채 건물이 파손됐다는 소식입니다.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팬핸들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산불이 태운 면적은 약 120만 에이커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8배가 되는 그런 산림을 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산 속도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만은 여전히 화재 진압률이 15%밖에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 역사상 2번째 규모라고 지난주에는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걸 넘어서서 텍사스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연일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80대 여성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어서 2번째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텍사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한 여성 트럭 운전자가 산불이 한참 타고 있는 그 진행 중인 햄필 카운티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에서 내려 나온 뒤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이후 한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이 사망자가 44세의 여성 신디 오원이라는 여성으로 신원을 밝혔습니다. 트럭 안에서 처음에 이제 불길이 막 번지니까 더 이상 트럭을 운항하지 못하고 트럭을 세웠는데 그 안에서 화재 연기가 차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트럭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재 연기, 차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숨을 더 쉴 수 없게 되자 차 밖으로 나왔다가 오히려 더 치명적인 화상을 입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유족들은 오원이 재난을 당했을 때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계속 전했다라면서 가족들이 그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순식간에 화염이 그를 덮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디 오원이라는 여성이 화재로 인해서 숨지는 그 직전 상황까지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고, 또 가족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 지역에 있던 그 여러 목장은 또 화재로 완전히 파괴가 됐으며, 목장에서 키우던 수천 마리의 소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산불이 그 피해가 생각 외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하이오주에서는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말들이 달리면서 하마터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막 수천 마리의 소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오하이오주에서는 말들이 프리웨이를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토요일 오후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말 2마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막 그 프리웨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역방향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쪽 반대 방향에서 말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해당 고속도로는 클리블랜드 시내의 I-90 고속도로인데, 동쪽을 향하던 운전자들은 그 역주행하는 말과 맞닥뜨렸습니다. 오하이오 교통당국이 제공한 그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멈추거나 그 길을 막 좀 옆으로 좀 비켜주자 말들은 그 자동차 사이사이를 막 질주하며 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이제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말들은 클리블랜드 경찰국 소속의 경찰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국 관계자들은 이 말들이 경찰국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고, 또 일상적인 어떤 운동 관리를 받는 도중에 실수로 길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프리웨이를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들은 다행히 안전하게 이제 마구간으로 지금은 다 돌아갔습니다. 경찰들이 막 와서 차들을 세우고 말들을 다 잘 안내해서 데리고 가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그런 하나의, 어찌 보면 해프닝인데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큰 인명피해로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 얘기를 했는데요. 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말처럼 잘 달리는 현대차 얘기를 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 전기차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 2024년형 신차 가운데 연료 소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전기차로 1등했습니다.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 이코노미에 따르면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 모델이 복합 연비 140 mpge를 기록하면서 최고 연료 소비 효율차 1등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아이오닉 6는 2023년형 모델로 인증받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제가 mpge라고 했는데요. 이 mpge라는 것은 미국의 연방환경청 EPA가 현재 사용 중인 전기차 연료 소비 효율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일반 차량들은요, 1갤런당 몇 마일을 가는지, 즉 마일 퍼 갤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mpg라는 단위를 쓰지만, 전기차에는 그 mpg 뒤에다가 소문자 e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일 퍼 갤런 e라고 합니다. 그래서 mpge. 자, 이 모델의 연비는, 그러니까 아이오닉 6의 연비는 2024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일반적인 차들은 28 mpg입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의 평균 연비는 28 mpg인데,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무려 5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17 mpge. 퓨얼 이코노미는 이 모델을 5년간 보유할 경우에 평균 대비 약 한 $6,000 상당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대 아이오닉 6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 EV6 롱레인지 스탠다드 후륜 모델도 공동 7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비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에서 집계한 연료 효율 상위권 탑 10을 보니까 한국산 전기차 모델이 8개나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실 때 한국산 전기차다, 그러면 일단 연료 효율은 좋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위성에서 정찰하고 하는 업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을 하면서 어찌 보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소위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눈칫밥
그만 먹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군이 쏘아올린 정찰 위성 1호기가 북한의 수도 평양 중심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지상으로 성공적으로 전송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평양 중심부에는 김정인 국무위원장의 그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도 정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과 7월 이 정찰 위성의 정상 임무가 시작되면 김정은 등 이 북한 수뇌부 동선과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는 군 등 이 한국군의 독자 감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작년 12월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 시험적으로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송된 그 위성 사진을 잘 살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해상도가 굿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상도가 굿이랍니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 보인다는 것이죠. 평양 중심부와 또 평양 인근 항구에 있는 선박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그동안 미국 위성이 촬영한 북한 지역 사진과 영상에만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제공된 위성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측에게 거센 항의도 하고 또 눈치도 주고 하면서 사실 우리 한국군은 눈칫밥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 정찰 위성 1호기의 정상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대북 위성 정보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눈칫밥을 아예 안 먹기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눈칫밥을 좀 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미국이 이 한국도 조만간 독자적으로 이 위성 정찰 하겠네. 그때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눈칫밥 너무 주면 안 되겠다. 너무 눈치 주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눈치 덜 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네. 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자, 이어서 건강 관련 이슈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청 이 FDA가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FDA는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을 이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요거트 제조사들은 그 요거트 제품에 일주일에 최소 2컵 이상 정기적으로 요거트를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제품에 써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트가 당뇨에 좋다라는 연구는 사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 FDA는 관련 연구 117건을 쭉 검토해 왔습니다. 예컨대 2014년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과 프랭크 후 교수팀은 요거트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제2 당뇨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미국 심장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irculation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약 20만 명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요구르트 섭취량이 28g.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밥 먹는 밥 숟가락으로 따진다면 한 2숟가락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2밥 숟가락 정도 먹는 것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은 18%, 즉 5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거트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많은 요거트는 오히려 당뇨 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FDA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는 영양가는 없고 그냥 열량만 높은 그런 식품이다라면서 그 경우에는 고당분 요거트이기 때문에 당뇨 관련 문구를 게재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트가 당뇨병 예방에 좋은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사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거는 피하시고요. 가급적 설탕 함량이 낮은 그런 요거트는 하루에 2숟가락 이상씩 이렇게 먹으면 당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걸 FDA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 관련 소식. 코골이 등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 도미닉 클로 박사팀이 성인 4,200여 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과 기억력 그리고 사고력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을 경우에 없는 사람보다 기억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무려 5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이 숨을 멈췄다가 하면서 다시 쉬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코골이 또는 헐떡거림 또는 호흡 멈춤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두통을 경험하거나 또는 낮에 업무를 보는데 업무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출근하지 않고 은퇴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낮에 좀 피곤을 느낀다는 것이죠. 밤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시간, 9시간 잔 것 같은데 낮에 괜히 피곤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테스트의 전체 참가자 중 가운데 수면 무호흡증 증상을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1,0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 중에 357명,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인 약 33%가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50%가량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50%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수면 무호흡증, 주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들 또는 약간 살집이 있는 그런 남자분들,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좀 더 많고요. 좀 살집이 있는 경우 많고 또 나이가 좀 더 있는 경우 많고 이런데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 잘 때 코와 입에 뭘 착용하고 자면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에다 차는 건데 사실 생긴 건 무슨 인공호흡기 끼고 자는 모습이랑 조금 비슷해서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이걸 이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런 디바이스 그 담당 의사에게 주치의에게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히 무슨 심각한 의료기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제 지인도 처음에 그거 쓴다 그럴 때 저희 집에서 일주일 이상 묵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잘 때마다 자기가 착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보기 흉하게 무슨 인공호흡기도 아니고 그랬는데 잘 때 그걸 착용하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상쾌하게 일어나고 아주 혈기왕성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효과 있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진관 스님과 탑골공원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진관 스님이라고 계세요. 자, 이분이 말하기를 나이 든 사람들은 탑골공원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장기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공부를 소일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대학에서 국문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올해 76세입니다. 76세의 나이에 또 졸업장을 받은 소감을 앞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그런 멀쩡한 신분들이 단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냥 탑골공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장기만 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며 노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진관 스님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가 많이 있다. 학비도 얼마 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컴퓨터만 조금 키고 사용할 줄만 안다면 그렇게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면서
공부하고 배우기를 독려했습니다. 진관 스님은 1980년대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행동한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스님이죠. 1987년에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에 항거하다가 석 달가량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호헌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명을 했고 1989년에는 이철규 열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진관 스님이 살아온 길은 사실 배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당연히 스님이시니까 불교학과 동국대학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학위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과도 학위를 받았어요. 또 광주대학에 가서는 사회학과를 다녔고 조선대학에서는 국어교육 전공으로 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다시 동국대학에 가서 통일정책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미 또 박사 학위도 2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관 스님이 76세의 나이로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하나 더 받은 것입니다. 15세에 출가해서 절밥 경력이 60년을 넘긴 이 스님이 일반인들에게 공부를 권하는 것은 배우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이 먹었다고 탑골공원에만 그냥 앉아서 장기만 두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무언가라도 배우는 것을 시도하세요 라고 진관 스님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또 다른 학위 하나를 더 취득하고 탑골공원에만 앉아있는 그 70대 80대 대한민국의 할아버지들에게 던지는 진관 스님의 메시지는 불교,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그리고 한국, 미국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모든 이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